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개장한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늘은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다른 영상에서는 이 건물이 속한 도쿄 베이에리어 도시 재개발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개장한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도쿄 미나토구 시바우라 지역에 2025년 9월에 개관한 노무라 부동산의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블루프론트라는 이름처럼 도쿄만과 맞닿은 입지,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해 도심과 바다를 잇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및 보행자 전용로, 수상 교통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시나가와를 중심으로 한 철도, 항공, 항만의 중추를 이루는 허브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죠. 또한 2024년 타계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마키 후미코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합니다. 재밌게도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힐사이드 테라스를 조금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안에서 힐사이드 테라스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고요하고 차분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다이카냐마의 분위기를 만든 건축이 바로 힐사이드 테라스죠. 이곳은 아사쿠라 가문과 건축가 마키 후미히코가 1969년부터 1998년까지 30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동네 전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차분함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건축으로 구체화해 지역의 정서를 만든 전례 없는 사례죠. 동시에 그가 주창한 메타볼리즘이 반영된 건축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힐사이드 테라스의 30년 개발 전략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지역 가치를 선택한 아사쿠라 가문의 결정이었고, 결과적으로 다이카냐마 전체를 도쿄 안에서 유일무이한 주거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힐사이드 테라스와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이 두 건축물은 3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고 한쪽은 주거지역, 다른 한쪽은 수변도시 개발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마키 후미히코 특유의 건축 철학이 일관되게 흐릅니다. 바로 주변과의 관계와 공간의 확장이죠. 이런 일관된 철학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인데요. 특히 블루프론트 시바우라가 위치한 도쿄 베이 에리어는 도쿄의 대규모 개발지인데요. 시나가와와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를 통한 신칸센과 철도, 하마마치저역의 도쿄 모노레일을 통한 하네다공항과의 빠른 연결성 등 항공과 철도라는 교통 인프라는 이 공간을 도쿄 전체, 나아가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으로 만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마키 후미히코의 공간의 확장이라는 철학이 물리적 연결성과 만나게 됩니다. 힐사이드 테라스에서 보여준 그의 건축 방향이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 마키 후미히코의 건축 철학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죠. 마키 후미히코는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 건축가로 1928년 도쿄에서 태어나 2024년에 작고했습니다. 그는 모더니즘 건축의 거장이자 일본 전통과 서구 건축 이론을 융합한 독창적인 건축 철학을 펼쳤는데요. 도쿄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크랜브룩 예술 아카데미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SOM 등의 건축 사무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워싱턴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도시 디자인을 연구했고 1965년 마키 종합계획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는 도쿄대 교수로도 지냈죠. 마키 후미히코의 건축 철학은 인간 중심과 장소의 재해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행자의 시점에서 공간을 조직하는 건축의 확장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일상과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건축을 지향했었는데요. 특히 모더니즘을 단순히 따르기보다는 일본의 전통 장인 정신과 역사성을 결합하여 도시와 인간, 장소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모더니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설계 철학과 디테일에 대한 섬세함,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건축으로 1993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일본 건축의 국제화를 이끈 핵심 인물로 현대 건축계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런 그의 철학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메타볼리즘 운동이죠. 메타볼리즘 운동은 세포의 신진대사처럼 건축도 고정된 완제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포가 죽고 재생되듯 건축의 일부는 교체되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면서 전체는 지속되는 시스템이죠. 이 운동은 불변성을 추구했던 서구 모더니즘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도시 전체를 거대한 유기체로 보고 인프라와 주거 상업 공간이 분리되어 유연하게 성장하는 메가스트럭처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디벨로퍼 입장에서 건물 전체를 재건축하지 않고도 부분 교체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시장 변화에 따라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 운동의 핵심 인물로는 기쿠타케 키요노리, 쿠로카와 기쇼, 마키 후미히코, 그리고 멘토 역할을 한 당의 겐조 등이 꼽힙니다. 1960년 도쿄 세계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이들의 선언문이 발표되었고 해양도시, 공간도시 같은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하긴 캡슐 타워는 교체 가능한 캡슐 주거 형태로 이 이론을 실현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캡슐 교체 비용이 신축보다 비싸 경제성 문제에 부딪혔죠. 이 건물은 2022년 해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오늘날 컨테이너 하우스와 모듈러 주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970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메타볼리즘이 집약적으로 구현되었으며 이 대규모 이벤트는 도시 개발의 촉매제가 되어 오사카 지역 부동산 가치에 장기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마키 후미히코는 1960년 메타볼리즘 운동의 창립 멤버였지만 다른 건축가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메타볼리즘이 초대형 건축물과 이상적인 도시 계획에 집중했다면 마키는 도시의 작은 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고 성장하는 집단 형태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그는 1964년 연구서 집합체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거대한 계획도시나 메가스트럭처 대신 서로 연결된 작은 요소들이 함께 진화하는 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진적 개발 방식은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시장 반응을 보며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간의 흔적들이 쌓인 풍부한 공간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들은 초대형 복합단지보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의 연결을 선호하는데 이는 커뮤니티 형성에도 더욱 유리하죠. 이러한 건축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힐사이드 테라스죠. 마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양의 모던 건축과 일본 전통을 결합해 자신만의 건축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전통 공간의 오키우와 마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오쿠는 공간의 순차적 깊이를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마는 방과 방 사이의 연결 공간을 주요 공간으로 만드는 개념이었죠. 이러한 전통 개념은 그의 작품에서 현대적 공간 구성 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쿠는 한 번에 모든 걸 보여주지 않고 순차적으로 펼쳐지는 공간 구성으로 호기심과 발견의 즐거움을 제공하는데요. 상업 공간에서는 고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높이는 전략으로도 활용되죠. 이 부분이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의 패밀리마트입니다. 패밀리마트는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안에 컨비니언스웨어 쇼룸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단독 매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좁은 공간을 나오면 거대한 패밀리마트 매장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즉 패밀리마트 매장을 나누는 과정이 바로 오큐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페어몬트 호텔로 들어가는 길도 좁은 길로 만들어 사람들이 페어몬트 호텔의 감도를 걸어가면서도 느끼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 지구로 들어가는 구역과 상업 공간을 방과 방처럼 자연스럽게 나누었죠. 패밀리마트, 스타벅스와 페이먼트 호텔로 가는 길목과 로비 앞의 정원까지도 사람들이 각 공간의 깊이를 느끼도록 배치했죠. 힐사이드 테라스가 커뮤니티에 집중했다면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힐사이드 테라스를 빌딩으로 구현한 느낌입니다. 마 개념은 현대 부동산에서 중요한 통찰을 주는데요. 복도나 로비 같은 공간 사이에 투자하는 것은 전용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실제 평당 가격이 높아도 선호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에서도 이 개념을 활용했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스타벅스와 패밀리마트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을 가장 잘 사용한 공간 중 하나는 최근에 문을 연 뉴만 타카나와입니다. 뉴만은 빌딩이 연결되는 복도와 로비를 아예 길로 만들어 상업 공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메타볼리즘은 도시와 건축을 과정과 적응의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패러다임을 남겼습니다. 오늘날의 모듈러 건축, 팝업 스토어, 수직 농장 및 해상 도시 프로젝트 등에서 이 영향력을 찾아볼 수 있죠. 결국 메타볼리즘의 변화하는 공간 철학은 현대 부동산의 애자일 전략으로 진화했는데요. 팝업 스토어의 유연한 공간 활용, 모듈러 건축의 빠른 적응력은 모두 메타볼리즘이 남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힐사이드 테라스입니다. 힐사이드 테라스는 1969년부터 1998년까지 30년에 걸쳐 만들어진 복합시설입니다. 주택, 상점, 사무실로 구성된 12개 동이 7단계로 나뉘어 지어졌죠. 이곳은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여주는 곳이자 마키의 건축 철학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개발 전략은 각 단계마다 시장 반응을 반영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거, 상업, 업무가 섞여 24시간 활력을 유지하는 복합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이카냐마 치타야 티사이트가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던 것도 바로 힐사이드 테라스의 존재 때문이죠. 건물주인 아사쿠라 가무는 급한 개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으로 다이카냐마가 편안한 장소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환경에 적응시키기를 원했죠. 마키는 이런 생각에 맞는 설계를 했고 각 단계마다 평면이나 공법은 시대에 맞게 달라졌지만 핵심 설계 원칙은 30년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빠른 매각이 아닌 자산 보유와 장기 임대를 선택한 이 전략은 단기 수익보다 지역 전체를 도쿄 안에서도 최고 상급지 중 하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힐사이드 테라스에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 둘째, 건물 외관과 거리 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었죠. 공공보행 공간은 사람들의 활동을 높이는 장소이자 주변 상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너비의 보도, 광장, 계단은 넓고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2층 위 주거 공간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보장했죠. 공공보행 공간에 대한 투자는 주변 상가의 임대료를 높이고 1층 상업 활력과 2층 이상 주거,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하는 이상적 복합 개발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건물 높이를 10m를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죠. 무엇보다 힐사이드 테라스는 마키의 이론을 실제로 구현한 곳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4가지 요소에 기반해 건물이 만들어졌죠. 기본 재료와 건설 방법, 지형의 지혜로운 활용, 인간적 규모, 그리고 순차적 개발입니다. 이 요소들이 합쳐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현상처럼 느껴지는 형태를 만들어냈죠. 힐사이드 테라스에 갔을 때 이곳이 힐사이드 테라스라는 것이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계획된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성장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브랜딩이었습니다. 마키 후미히코에게 건축 공간은 무대입니다. 사람은 배우죠. 그리고 도시 생활의 다양한 순간들이 그 무대를 채웁니다.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공간이 모든 것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채워가는 여백을 두는 것, 이것이 힐사이드 테라스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힐사이드 테라스는 이런 철학을 담아냈고 도쿄의 복잡한 연결성을 인위적이지 않게 재현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다이카니야마 치타야, 포레스트 게이트 다이카니야마가 다이카니야마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로 가보죠. 시바우라 블루프론트는 노무라 부동산과 JR 동일본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를 맡았으며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하마마스초역 인근 과거 도시바 본사가 자리했던 하마마스초 빌딩 부지와 JR 동일본 소유지를 합친 곳인데요. 이는 노무라 부동산이 도시바의 자회사였던 도시바 부동산을 800억 엔에 인수했기 때문이죠. 개발 구상은 2008년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코로나까지 거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죠. 그 결과 사업 구상에서 완공까지 2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직원 협상 때문에 30년이 넘게 걸린 아자부다이 힐즈도 있습니다. 블루프론트라는 이름처럼 수변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지역은 수변뿐 아니라 철도와 엔터테인먼트가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블루프론트 시바우라가 바다를 중심으로 한다면 철도 중심의 타카나와 게이트웨이 시티, 엔터테인먼트 거점인 토요타 아레나가 이 지역을 함께 구성하고 있죠. 4조 원 규모의 이 메가 프로젝트는 노무라 부동산의 개발 노하우와 JR 동일본의 교통 인프라가 만나 수변 철도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복합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블루프론트 시바우라 앞뒤로는 신칸센, 도쿄 모노레일, JR 야마노테선 유리카모메가 지나갑니다. 업무, 호텔, 상업, 주거가 섞인 복합 구조는 24시간 활력을 유지하며 다중교통 접근성은 임대료와 자산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도쿄만과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약 230m 높이의 복합 빌딩 2동, 타워 S와 타워 N이 지어졌으며 업무시설, 호텔, 상업시설, 주거 공간을 갖추고 있죠. 호텔로는 일본 최초로 페어몬트 호텔이 입주했습니다. 현재 완공된 타워 S는 직육면체를 겹쳐놓은 듯한 유리 외관이 특징인데요. 도쿄만의 풍경을 반사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줍니다. 또한 건물 일부에는 일본 석정 정원과 차경 정원을 골고루 응용한 조경 디자인이 선보이는데요. 교토의 음각사를 연상시키는 석정 정원을 물과 잔디 언덕으로 구현했죠. 이런 부분은 마키가 늘 추구한 일본 전통의 현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수변 입지를 살리려고도 노력했는데요. 노무라 부동산은 2024년 도쿄만 크루즈사와 협력해 블루 페리를 시작했는데요. 하루미 신도시와 시바우라 히노대를 잇는 백길이 열려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이 하루미 신도시는 미쓰이 부동산이 개발하는 츠키지 시장 구역과 니혼바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블루페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출퇴근이 관광처럼 느껴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하루미 츠키지 니혼바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는 관객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하루미 신도시 뒤에는 도요스쿠루미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살펴본 블루보틀 도요스 공원점이 있죠. 또한 이곳에서는 주기적으로 마라톤도 열리고요. 또한 하마마스 초역에서 시바우라 지역으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 도로 그린워크도 있습니다. 이 그린워크도 JR 하마마츠저역, 유라카모메 타게시바역을 연결하는 어반코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마마츠저역에서 블루프론트 시바우라까지 이어지는 이 그린워크는 약 200그루의 나무를 심고 벤치와 테이블, 콘센트 등을 갖춰 휴식 공간이자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죠. 걷고 싶은 거리는 체류 시간과 소비를 증가시키며 이런 공공 공간에 대한 투자는 주변 상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죠.
그린워크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업무와 휴식의 경계 없는 유연한 공간으로 마키의 연결 개념을 현대 워크 스타일에 맞게 구현했습니다. 이 그린워크는 시바우라 그린 다이닝홀과 곧바로 연결되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푸드홀이 아니라 테라스, 전시회, 코워킹, 간단한 회의, 휴식 공간 등 개인의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그린 다이닝홀은 곧바로 1층과 2층의 상업시설과 곧바로 연결되죠. 뿐만 아니라 이 그린워크는 이 주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빌딩과도 틈틈이 연결되어 있죠. 힐사이드 테라스와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겉보기엔 전혀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입니다. 힐사이드 테라스는 30년에 걸친 점진적 개발로 다이카냐마 주거 지역에 수평적으로 펼쳐진 저층 건물들이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도쿄만 수변의 230m 고층 복합 건물이니까요. 한쪽은 시간의 축적을 통해 유기적으로 성장했고, 다른 한쪽은 현대 기술과 효율성으로 미래지향적인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프로젝트는 마키 후미히코라는 한 건축가의 일관된 철학을 보여주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젝트에서 마키의 핵심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간을 확장하며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것. 힐사이드 테라스가 기존 지형과 환경에 순응하며 보행 공간으로 주변을 연결했다면,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수변 환경과 도시 인프라를 연결하며 같은 철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일본 전통 공간 개념인 오쿠와마는 힐사이드 테라스의 계단과 광장에서, 그리고 블루프론트 시바우라의 층별 공간 구성과 테넌트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 숨쉬고 있죠. 마키는 메타볼리즘 운동의 창립 멤버였지만 초대형 건축보다는 인간 중심의 점진적 발전을 지향했습니다. 이 철학은 시대가 바뀌어도 유효했습니다. 힐사이드 테라스의 집단 형태의 이론이 시바우라 블루프론트의 지속가능 도시 개발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죠. 건축이 인간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일상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두 프로젝트를 관통합니다. 마키 후미히코의 이 두 작품은 현대 도시 개발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빠른 개발과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인간적 규모와 주변과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죠. 힐사이드 테라스가 다이칸야마를 도쿄 최고의 동네 중 한 곳으로 만들었다면, 블루프론트 시바우라는 도쿄 베이에리어의 발전을 이끄는 곳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건축가 개인의 철학적 일관성과 시대적 적응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인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며, 좋은 건축은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